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리온의 MC 메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되게 거창하게 소설가의 꿈이라고 표현해 주셔가지고 사실 뭐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회사 대표랑 같이 팟캐스트 개념으로 유튜브에 만담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뭔가 소설 쓰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글을 쓰고 싶은 생각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 가사를 쓰는 래퍼이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어릴 때 원래 저는 만화를 그렸어요. 만화가가 꿈이었고, 굉장히 어릴 때. 그리고 그 만화가의 꿈을 오랫동안 좀 가지고 있을 때, 저의 그 만화 장르는 SF였었어요. 그래서, 글쎄요, 뭐, 제가 정말 내년부터 한번 그런 개인적인 도전을 해보고 싶은 건데, 그게 제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은 아마 그런 공상과학 류의 소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면 뭐 에세이라던가 아니면 여태까지 힙합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고 여태까지 느꼈던 점 이런 부분은 쓰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글쎄요, 뭐 제가 필력이 되면 그런 글들도 뭐 써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건 사실 저의 바람이고 그냥 꿈이지 뭐 당장 제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나가는 건 아니고요. 내년부터 뭔가 저도 이제 서서히 50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뭔가 음악 외적으로도 좀 계속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네, 어떤 그런 다짐을 한 거죠. 네. 네, 모두의 마이크는 저희가 이제 시즌 3, 4, 그러니까 3까지 하고 시즌 4를 작년에 원래 이제 순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협찬사를 못 구해서 좀 계속 이제 진행을 못 하고 있던 차에 저희 소속사인 한량사 대표 마 선생이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 시즌에도 저희가 하는 것 모습들을 옆에서 봐오면서 좀 굉장히 좀 안타까워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티를 내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뭐 어떤 수익 활동도 아니고 그냥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저희가 나와서 직접 그 행사를 진행하고 뭐 그때 같이 진행했던 김봉현 씨 표현에 따르면은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다라는 표현할 정도로 실제 뭐 수익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좀 뭐 저희는 사실 즐겁고 의미 있고 또 나름 작지만 보람도 느꼈지만 주변에 보시는 분들이 볼 때는 좀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대표가 제안했던 게 조금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그게 이제 굳이 매주 모여서 2주 간격으로 했었지만 주말에 모여서 어떤 막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보다 조금 요즘 방식이랄까요? 좀 간편하게 그러면서도 효율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각자 이제 어떤 그 본인의 어떤 랩 실력을 보여주고 그걸 평가받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실력 있는 래퍼들을 좀 서포트해주는 그리고 이번 모마 때는 그 제안을 하면서 저도 역으로 또 제안했던 거는 뭐 그런 방식은 좋은데 지난 시즌까지 우리가 뭐 싱글 제작이라든가 뮤직비디오 제작 같은 걸 해줬을 때 물론 그게 그때 당시 이제 우승자였던 스킬레토나 또 다른 이제 래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사실 뭐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게 요즘 같은 시대에 막 그렇게 아주 뭐 좋은 혜택 같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들이 더 필요로 하는 직접적인 게 뭔가 했더니만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상금을 걸었죠. 그래서 이번에 1등 상금이 300만 원이라는 이제 어찌 보면은 랩 어떤 이런 컴피티션의 상금으로는 좀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역으로 제안을 하면서 좋다 해서 행사를 진행하자 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온라인으로 본인의 랩 영상이나 또는 음원이나 뭐든 상관없습니다. 뭐 솔로건 팀이건 크루건 올리고 모든 평가를 페이스북에 어떤 그 좋아요로 평가를 받는 시스템을 넣었죠. 그리고 좋아요 시스템에 어떤 좋아요만 있으면은 좀 어떤 결과에 있어서 좀 뭔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화나요를 이제 또 점수 시스템에 넣었어요. 화나요는 이제 오히려 1점을 깎는 거고 좋아요는 2점씩 치는 방식으로 해서 네티즌들만의 어떤 그 평가를 통해서 가려내는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죠.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뭐 예. 정말 쇼미더머니죠. 돈을 주니까. 각 시즌별로 예. 다 있었어요. 물론 뭐 다들 보면은 결국 이제 좋은 어떤 점수 또 평가를 받은 래퍼들인데 뭐 시즌 1 같은 경우에 이제 플리지라는 래퍼가 저는 그렇게 프리스타일 잘하는 사람 못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때 당시 플리지는 정말 프리스타일 멋있게 잘했고 어떻게 즉흥적인 랩을 하면서도 굉장히 타이트한 라임들을 보여줬고 이런 측면들이 당시에 보면서 저도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래퍼가 플리지라는 래퍼가 있고요. 또 시즌 2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만수라는 래퍼가 정말 그 뭐랄까요 독창적인 어떤 색깔과 독창적인 어떤 그 방식으로 본인의 삶의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걸 보고 저도 참 기가 막히다, 정말 기가 막히다, 정말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고요. 마찬가지로 시즌 2와 3에 걸쳐서 이제 활약을 했던 이제 스킬레토. 뭐 이 래퍼는 진짜 보다 보면 오싹해요. 정말 오싹오싹했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랩 머신이랄까요? 정말 오싹오싹하게 랩을 잘했었고 또 시즌 3 때 저희가 이제 배틀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 포인트를 서로 딸 수 있는 상대의 포인트를 이제 이겨서 딸 수 있는 배틀이 있었는데 배틀까지 어마어마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스킬레토는 천하무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었고 또 이제 한 명 더 생각나는 사람은 브레이라는 래퍼가 또 저는 상당히 좀 멋있었어요. 그 친구는 어찌 보면은 스킬레토랑은 조금 다른 색깔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 뭐랄까요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킬이나 또 에너지 같은 게 굉장히 좀 이 사람도 뭔가 마그마가 있어요. 속에서 끓고 있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좀 뭔가 좀 약간 외모도 좀 귀염귀염한 것도 있는데 근데 무서운 한 칼이 들어있는 그런 래퍼라고 느껴져서 네, 지금 뭐 언급했던 래퍼들 외에도 글쎄요 다 이름 대기에는 너무 많을 정도로 저는 다 무대 마이크를 통해서 만났던 래퍼들, MC들 다 좋아하고 리스펙합니다. 네. 오글거리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 힙합의 살아있는 전설로서 가장 임팩트 있던 뭐 기억, 순간 두 가지 정도 여쭙고 싶습니다. 뭐 사건 뭐 이런 것들. 예. 글쎄요 저는 뭐 전설이라는 말을 듣기에는 좀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냥 래퍼로서 제가 글쎄요 너무 많은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뭐 제가 농담 삼아 진담 삼아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랩을 하기 전의 삶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진짜 농담 반 진담 반이라는 게 실제로 뭐 기억 안 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정도로 저한테 이 힙합 음악 또는 래퍼로서 무대에 올라가고 음악을 만들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너무 강렬해요. 너무 재밌고 너무 그 에너지가 저한테 많은 걸 줬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은 거의 다 기억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감퇴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처음 랩을 너무 하고 싶은데 랩 가사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때 그냥 프리스타일 랩으로 랩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프리스타일 랩이라는 것도 말이 프리스타일 랩이지 그냥 뭐 재즈 스캣 비슷하게 그냥 막 뱉는 거예요. 뭐 중간중간 단어들도 있지만 뭐 말이 안 되는 말을 뱉는 느낌? 하지만 마치 아기가 처음 옹알이를 하면서 엄마 아빠 얘기하듯이 뭔가 막 의사 표현을 하고 싶지만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든 소리를 내듯이 그런 느낌으로 랩을 접했어요. 그냥 비트 위에서 어떻게든 랩은 터져 나오고 싶은데 뭔가를 뱉어내고 싶은데 랩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소리로서 리듬과 어떤 소리로서 계속 뱉어냈던 게 기억나요. 밤새 막 했었어요 혼자서. 그리고 거울 보면서 그런 소리를 뱉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그냥 저라는 래퍼의 넘버원 첫 번째 팬이 스스로가 된 거죠. 거울 속에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래퍼 같아. 뭔가 나중에 넌 무대에 올라갈 거야. 넌 되게 래퍼로서 반드시 래퍼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다 기억나요. 땀 흘리며 여름에는 겨울엔 추워서 뭐 이렇게
떨면서도 그런 음악을 듣고 어떻게든 뭔가 래퍼가 되고 싶어 했던 그 순간들이 다 기억나고요. 또 글쎄요, 뭐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가리온의 어떤 팀으로서의 어떤 활동들이 쭉 라이브 중심으로 있어 왔지만 음반이 많지가 않은 팀이라 대중들한테 또는 뭐 음악계에 그리 막 이렇게 널리 알려진 팀이 아니었었어요. 지금도 뭐 사실 대중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진 팀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러하던 차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앨범을 어렵사리 내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저희가 이제 세 부분에 대해서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올해의 힙합 노래, 그 다음에 올해의 힙합 앨범, 그리고 이제 올해의 앨범으로 선정이 됐는데, 저는 올해의 앨범 선정에 저희 팀이 불려질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올해의 앨범 가리온 2집으로 올해의 싱글까지 영순위로 받았을 때는 뭔가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또 뭐 열심히 했고 또 그럴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면, 올해 앨범으로 저희 2집 앨범이 호명될 줄은 몰랐는데 그때 상당히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2집 앨범까지 저희가 냈는데 네. 음반 작업을 첫 번째 앨범은 저희가 제유라는 프로듀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제유라는 프로듀서가 모든 앨범에 어찌 보면 이제 감독 역할을 하면서 저희 팀의 어떤 그 중심이었죠. 마치 이제 딱 모든 걸 이제 관할하는 통제를 하는 뭐 중앙 본부죠. 그래서 이제 래퍼들의 어떤 가사 또는 래퍼들의 어떤 스타일, 또 비트, 뭐 곡의 어떤 여러 뿐만 아니라 이제 앨범 작업으로서 진행이 될 때는 전체적인 어떤 균형들도 잡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제유라는 프로듀서한테 배운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음악에 임하는 태도부터 작업을 할 때 어떤 정말 어마어마한 공을 들이는 사람이라 그런 데서 배운 부분들 또 느끼고 스스로 그런 과정들을 이제 뭐랄까요, 익혀간다라고 할까요? 그런 과정들이 어찌 보면 앨범 작업과 같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앨범 내고 뭐 곡 쓰고 그냥 앨범 뚝딱 내고 했었으면 저희도 뭐 지금 꽤 몇 장 냈겠죠. 근데 이제 1집 앨범부터 저희가 음반을 제작하는 과정이나 그 어떤 방식이나 그걸 저희가 모니터하고 수정을 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 정말 굉장히 빡세겠어요. 제유라는 좀 음악에 있어서 저희보다 훨씬 앞서서 이해가 깊고 힙합 음악에 대한 이해가 깊고 기술적으로도 앞서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같이 마치 트레이닝을 받듯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1집 앨범 자체가 나오는 시간이 길었던 거고, 두 번째 앨범이 나오는 시간이 또 길었던 거는 물론 개인사들도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앞서 그런 방식들이 저희한테 계속 이어져 있는 거죠. 그만큼 곡 하나를 만들 때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작사를 하더라도 스스로 이제 계속 반문하는 거죠. 이게 과연 최선이냐. 그러다 보면 뭐 수없이 엎어버리죠. 다시 쓰고 다시 녹음하고 실제 작년에도 저희가 가리온 싱글이 작년에 5장 정도 2016년에 나왔는데 원래 3집을 준비를 같이 했었어요. 지금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몇 곡 녹음까지도 했는데 다 엎었어요. 그것도 여전히 그 관성이 있는 거죠. 1집부터 시작된 2집에서도 여전히 그 고수했던 방식들이 지금도 저희한테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저희가 뭐 1년, 2년씩 그렇게 끌 건 아니지만 동시에 저희가 이제 나이를 먹고 나찰도 그렇지만 저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제 가지게 되니까 어찌 보면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일들이 동시에 이제 저희한테 어떤 중요한 게 됐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먹고 살기 위한 일들을 데일리 잡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일상에 뭐 저희가 뭐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음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 뭐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레슨을 통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어떤 일들이 뭐 지속적으로 또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글쎄요. 뭐 저희 음악이 막 많은 음반들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이유인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어디 가서도 막 그런 얘기를 막 했던 것 같은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가련의 가사나 음악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뭐 주류 시장에 어울리는 음악은 아닌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왕성한 음원, 음반 작업 자체가 저희한테 그렇게 뭔가 저희에 안 맞는 느낌이 큰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뭐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100일이 지난 다음에 대국민 보고대회라고 해서 청와대 이제 영빈관에서 그 국민 인수위가 이제 주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이제 대국민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러이러한 어떤 것들을 이제 수용을 하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앞으로 해나가겠다라는 정부의 어떤 이제 생각들과 입장들을 알려주는 자리였는데 이야기를 약간 뒤로 돌려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올해 초 중순쯤에 그 저한테 이제 청와대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청와대에 계신 어떤 분이 이전에 저랑 인연이 있던 분이셨어요. 그분은 이전에 저작권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시던 저작권법과 관련된 일을 하시던 분이셨고 저도 뭐 자세한 그분의 어떤 뭐랄까요 배경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이시겠죠. 그래서 저랑 이제 그런 안면 정도 있는 인연이었지만 그분이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면서 광화문 1번지라고 예. 그 뭐랄까 일종의 뭐 행사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제안을 했던 게 다양한 국민들이 어떤 시민들이 와서 뭐 이런 걸 좀 개선해달라 이런 걸 정책에 반영해달라 또는 나는 이런 억울한 게 있다 또는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이런 걸 알아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실제 발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발언 때에 주말마다 오셔서 국민들이 마이크를 쥐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래퍼들도 뭐 당연히 이제 이야기할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이왕이면 래퍼들이 랩으로 그런 걸 표현하는 게 좀 좋지 않겠냐라는 저는 좋은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뭐 모대 마이크 같은 걸 제가 했던 것도 아시고 또 제가 원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 저는 이제 지지 선언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래요 문재인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걸 얘기할 때 제가 그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제가 래퍼니까 문재인 후보는 그때 당시에 래퍼로서 볼 때 다양한 국민들의 어떤 소리들을 실어줄 비트와 같다. 그래서 비트 위에서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와 감정들을 쏟아낼 테니까 그걸 실어서 뭔가 더 나은 미래로 뭔가 흘러가달라 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때 이제 뭐 다양한 국민들의 라임이라는 걸 표현을 한 걸 이제 재밌게 보셨나 봐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제안할 때 국민의 라임이라는 이름과 어떤 컨셉으로 좀 기획을 해달라 해서 행사를 이제 기획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행사 기획을 해서 래퍼들 뭐 아마추어 래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래퍼들이 본인들이 정책적으로 또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가사로 써서 그걸 이제 보내고 다 모아서 광화문에서 이제 행사를 했죠. 그래서 그 행사 이후에 그런 이제 다양한 국민들의 소리들을 모아서 대국민 보고 대회를 할 때 저도 이제 그 역할을 했다 보니까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초대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자세한 정보를 잘 못 듣고 간 터라 뭐 그게 생방으로 진행되고 뭐 이런 것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갔더니만 제가 또 앞에 여러 막 그 각 부처 장차관 분들 계신데 막 뒷자리에 앉히게 해서 저도 상당히 놀랐죠. 청와대라는 데 들어간 것도 당연히 뭐 처음이지만 그렇게 같이 앉아서 있는데 딱 한 번 리허설하고 바로 카메라 찍더라고요. 근데 그 리허설 때 이제 그 전에 물론 저한테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대국민 보고 대회 때 어쩌면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좀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말할 수 있는 발언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어떤 내용을 말할지를 미리 좀 알려주시면은 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서 아무래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될 테니까요. 그 질문을 하게 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해서 제가 번뜩 든 생각은 그거였죠. 바로 뭐 모든 뮤지션들이 느끼고 있던 부분이지만 국내의 어떤 여러 음원 시장에 있어서의 그 불공정한 어떤 배분 문제라든가 어떤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바로 떠올랐죠. 뭐 아시다시피 뭐 좀 지났지만 몇 해 전에 스탑 덤핑 뮤직 같은 캠페인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좀 불공정한 이
거래 구조 또는 뭐 이런 분배 구조에 대한 걸 물어봐야겠다라는 걸 제가 뭐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문자로 이렇게 저는 이런 걸 묻고 싶습니다라고 보내드렸는데 별다른 뭐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발언권을 주면 그걸 물어보면 되겠구나 했는데 막상 리허설 한 번 할 때 저한테 딱 마이크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리허설 때 한 번 했더니만 그때 이제 문체부 장관이신 도 장관님이 일어나셔서 리허설 때 그냥 이따가 제가 생방 때 정식으로 답변 드리고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만 하고 앉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내가 그냥 생각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려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바로 방송이 이제 촬영이 들어가고 딱 일어나셔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장관님께서 얘기해주신 답변이 이제 뭐 기사화 됐었지만 뭐 어떤 뭐 그런 데 대한 노력을 정부에서 하겠노라 하는 부분과 저작권법까지 거론하시면서 개선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장관님 본인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표현을 하니까 저 되게 좋았어요. 그때 굉장히 기분 좋았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공적인 자리에서 직접 얘기했다라는 건 그만큼 공신력이 있는 거니까 기대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뭐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청와대에 가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됐던 거죠. 제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뮤지션들이 느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어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성실하고 아주 기대할 수 있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랩을 하는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때 당시 모든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걸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어떤 뭐 여러 관련된 행위들이 뭐 상식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뭔가 누군가에게 이제 불법적인 상황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뭐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또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말하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기분도 그렇고 나라의 어떤 상황들도 그래서 어떤 뭐 큰 대의적인 명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제가 프리스타일을 통해서 랩을 너무 하고 싶은데 뭘 뱉어야 될지 몰라서 옹알이 하듯이 그런 끙끙대던 것들을 그냥 토해낸 것 같아요. 뭐랄까요, 좀 굉장히 평소에 어떤 스웩이 있는 래퍼들이 그런 상황에서는 왜 별다른 반응이 없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그 각자의 자유이고 각자의 어떤 방식들과 각자의 어떤 개인성에 따라서 표현되는 거지 당연한 얘기지만 의무도 아니고 또 그러한 표현들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혀 그건 자유로운 선택이자 그냥 각자의 방식의 문제, 방식의 어떤 차이지 뭐 국정농단 아니면 뭐 정치적 표현, 뭐 사회적 참여도 뭐 참여에 대한 어떤 표현들 뭐 이런 것들을 래퍼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 하는 사람은 하는 대로의 어떤 본인의 어떤 방식이자 뭐 그 사람의 스타일인 거고 안 한다고 해서 그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거고 그건 그 부분의 어떤 또 방식인 거죠. 저는 뭐 제가 뭐 이전 정권에 대한 어떤 글쎄요 좀 그런 표현들과 움직임을 했다고 해서 제가 직접적인 어떤 피해 이런 거를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게 뭐 있어 왔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아니면 제가 뭐 둔해서 그런 걸 잘 감지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끔 뭐 저의 공개된 SNS를 통해서 좀뭐 불편한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 역시 그분들의 자유이자 당연히 그분들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어떤 뭐 음악이 됐건 뭐 어떤 움직임이 됐건 생각이 됐건 어떤 어쨌든 제가 일부 그래도 좀 공개된 부분들이 있는 음악으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비판 또는 비난적인 시각이나 표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저가 표현한 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어떤 크기로 그분이 또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딱히 이렇다 저렇다 하는 생각은 없어요. 욕할 마음이 있으면 또 욕해야죠. 그걸 뭐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이면 이제 예. 2018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 내년이면 저희가 데뷔한 지 딱 20주년이 돼요. 그래서 20년 동안 랩을 했고 또 20주년이기 때문에라도 뭔가 저희가 좀 해야겠죠. 20주년을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리온 3집은 가리온 데뷔 20주년의 기념과 함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든 3집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작년에 네. 일부 녹음도 했었고 네. 앨범 전체에 대한 컨셉도 잡았었어요. 예. 근데 다 엎었어요. 다 엎었고 다시 이제 컨셉을 잡고 다시 하나하나씩 또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밟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JK와 같이 작업을 굉장히 하고 싶었고 저는 이제 해방 앨범 때부터 굉장히 이제 그 태그 JK의 어떤 뭔가 그 래퍼로서 또는 또 가사를 쓰는 어떤 뭐랄까요 작가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나 작가로서의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리스펙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가리온이 작업을 하면 정말 좀 의미 있고 좋은 트랙이 나오겠다 해서 마침 또 그때 킴노츠가 원래 이제 영순이 곡을 원래 P타입이 작업을 했어요. P타입이 원래 자기 곡으로 쓰려고 영순이 비트가 나왔을 때 P타입이 작업을 하다가 마치 뭐 폭탄 돌리기처럼 이거 나 못하겠어 하고 옆에 돌리고 또 딴 사람이 이 비트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폭탄 돌리기 하듯이 오다가 가리온한테 왔죠. 그래서 킴노츠가 완전 막 좀 야생마가 있다. 그래서 가리온이 좀 길들여 봐라 해서 던져준 비트인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비트가 이제 뭔가 굉장히 센 느낌이 있고 그 에너지를 또 어떤 방식으로 이걸 또 저희도 같이 이제 끄집어낼 수 있을지가 굉장히 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진짜 이런 몬스터 비트에는 몬스터가 필요하다 해서 우리도 몬스터가 돼야겠지만 타이거 JK 같은 괴물이 필요해 이런 생각에 이제 JK와 작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마침 그때 뭐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지만 그때 이제 윤미래 씨가 이제 조단을 갖고 아기를 갖고 미국에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고 그 JK도 이제 옆에서 돌봐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뭔가 알리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그때 결혼 전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치 잠수 타듯이 사라지는 상황이 됐고 저희도 이제 많은 걱정과 막 궁금했죠. 무슨 일이 있길래 연락도 안 되고 할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어떤 그런 상황들을 알고는 당연히 100% 다 이해를 했죠. 하지만 저희도 이제 앨범의 어떤 뭐 스케줄상 작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너곱샷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됐고 고맙게도 이제 너곱샷이 그런 상황들 다 이해하고 본인이 이제 세 번째 버스를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 좋은 명곡이 나왔고 네. 뭐 그때 JK와의 콜라보는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또 언젠가 기회가 있겠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치 또는 뭐 어떤 사회적인 소리라는 것 때문에 뭐 저나 저의 음악 또는 뭐 그런 여러 움직임들에 대해서 좀 반감을 표현하시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비난하신다 하더라도 그건 지극히 그분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뭐 왈가왈부하거나 어쩌고 저쩌고 할 건 전혀 없죠. 그냥 뭐 글쎄요, 뭐 모든 것에 답은 없잖아요. 답은 없고 또 그 반드시 뭐 절대 정의라는 것도 없듯이 그냥 저는 제가 생각하는 또는 제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을 따라 움직이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뭐 그런 모습들이 좋아서 저의 음악을 들어주시다가 또 그런 가치관이 안 맞아서 또 뭐 떠나신다면 그것도 지극히 그분의 어떤 자유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아무런 거기에 대한 드릴 말씀이 따로 없네요. 그건 자유죠. 온전한 그분의 자유. 가령 에타 형님께서 하지 않았던 말이라던가 아니면 했는데 그거를 좀 과장이라든가 뭐 오역을 한다든가 네. 그런 그건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게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억울해 하겠지만 사실 그걸 글쎄요 뭐 어떤 상황에서는 뭐 그건 오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오해를 하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풀어드리면 되는 건데 그런 기회가 없다고 해서 제가 혼자 또 애달아 한다고 그게 뭐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그냥 글쎄요,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세세한 부분들을 다 저 역시도 다 일일이 다 제가 어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크게 봤을 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구나 하는 거를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지 않을까요? 네. 옛날에 이제 저는 힙합 음악을 제가 래퍼로서 이제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저는 음반 수집을 하는 게 저의 유일한 즐거움이었죠. 취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음반을 굉장히 많이 수집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사실 물론 지금도 막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CD를 구입을 해요. 근데 요즘 워낙 다양한 유튜브라든가 미디어를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다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다 보니까 그런 취미는 좀 확실히 덜해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SF 소설을 쓰고 싶다든가 또는 배가 고파가지고 갑자기 소리가 나네요.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게 된 것도 아마 저한테도 좀 음악 외적인 또 갈증이 있나 봐요. 그래서 글쎄요. 내년에는 갑자기 저는 뭘 모으고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딱히 제가 어떤 별도의 취미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글쎄요. 저건 있는 것 같아요.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여행 다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다니지 못하고 가끔씩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씩 연휴가 낀 명절 같은 때에 조금 이제 남들보다 일찍 출발을 해서 이번에 저는 구례를 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지난 추석 때 구례를 갔는데 정말 구례의 구석구석이 다 그림 같고 지리산 이제 자락에 있다 보니까 산나물 밥도 너무 좋았고 음식이나 모든 공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시골에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어떤 국내나 해외도 가능하면 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내에 와이프랑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떤 거의 갈 수 없었던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던 곳을 가는 게 어찌 보면 좀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게 굳이 취미라고 하면 취미일까요? 네. 와이프한테요? 네. 되게 글쎄요, 사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대화가 되냐 아니면 서로 뭔가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차이가 많이 나면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저는 아내의 남편이자 아내의 친구이자 아내의 오빠도 되고 아내의 또 아빠가 될 때도 있고 아내의 동생이 될 때도 있고 아내의 아들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그냥 지금의 와이프와의 삶이라는 게 저 인생의 그냥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분들이 보시면 되게 아내를 저렇게까지 팔불출하냐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저한테는 어찌 보면 지금의 모든 움직임 또는 생각,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할 정도로 아내와의 유대감이나 또 그런 삶 자체의 어떤 모든 요소들이 다 연결이 돼 있고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죠. 네. 글쎄요. 터프는 아닌 것 같아요. 터프는 아니고, 네. 전 되게 재밌어요. 아내랑 있으면은 많이 웃고, 또 많이 웃기고, 츤데레도 있고, 연애할 땐 좀 로맨틱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로맨틱하다는 소리는 안 하는 것 같고, 네. 어쨌건. 차라리 그 세 개 중에 고르라면은 츤데레밖에 없겠는데, 네. 츤데레가이네요. 글쎄요, 그건 사실 정말 저도 고르기가 어렵고, 모든 가사 하나하나가 다, 또 그때 당시 어떤 생각과 감정이나, 기억이나 추억 같은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가 가장 좀, 이렇게, 임팩트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글쎄요, 저는 최근 마지막 작년 12월에 냈던 금기어라는 싱글이 있는데 그 금기어에서 썼던 저의 가사가
상당히 좀 다른 방식으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그러니까 가사를 쓰는 방식을 계속 바꿔왔던 사람인데 금기어를 쓸 때는 그냥 이렇게 툭 던지듯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즉흥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시간과 공을 들여서 오랫동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금기어 가사는 마치 정말 수필 쓰듯이 쓴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날 앉아서 스튜디오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그 곡을 틀어놓고 앉아서 한 번에 썼어요. 그냥 한 번에 쭉 쓰고 한 번에 쓴 다음에 수정도 거의 안 했어요. 수정도 안 하고 뭐 기본적으로 래퍼들이 보면 뭐 플로우를 디자인한다든가 라이밍을 체크하면서 라임 매칭을 한다든가 여러 뭐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해야 되지만 이건 그냥 쑥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쑥 쓰고 쓴 상태에서 그냥 비트 위에다 던져버렸죠. 근데 힘도 쭉 빼고 나름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좀 뭔가 새로운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또 메타 또는 뭐 가리온의 음악에 있어서도 좀 하나의 뭔가 방향 같은 걸 좀 보여주는 느낌. 그래서 뭐 이전에 뭐 가사들 중에서도 임팩트가 있는 게 당연히 다 있지만 그냥 굳이 말하자면 작년 12월에 어떤 금기어의 제 소절이 좀 그런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다양한 그리고 또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뭐 다 같이 작업하고 싶죠. 전부 다 같이 작업하고 싶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JK도 영순이 때 못했으니까 같이 작업하고 싶고 타샤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그냥 글쎄요.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은 지금 마이크를 놓고 있지만 당시 가리온 1집 때 피처링 래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마이크를 놓고 있지만 그때 당시 정말 작업하면서 재밌었고 또 마스터 플랜이라는 신촌에 저희 가리온이 데뷔했던 그 공연장에서 클럽이죠. 공연 클럽에서 같이 오랫동안 프리스타일 무대를 함께 했던 MC 성천이라고 있어요. MC 성천이 가리온 3집에서 다시 마이크를 잡고 랩을 한다면은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랑은 참 많은 좋은 추억과 또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배우고 얻게 된 에너지 또 여전히 유효한 현재까지도 그러한 것들이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이제 임성천이 같이 저희랑 싱글 작업 때도 함께 했거든요. 지금 킴노츠랑 같이 이제 일종의 프로듀싱 팀으로서 다양한 이제 음악 활동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랩만 안 한다 뿐이지. 근데 작년에도 이제 뭐 저희가 이런저런 작업을 같이 이제 하니까 그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약간 성천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형 좀 제대로 하라고 내가 마이크 잡아야겠어 이런 느낌의 어떤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할 때 잡아줘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뭔가 가리온 3집에서 꼭 그리고 만약에 된다면은 임성천이랑 다시 작업을 하고 싶네요. 성천아 나와라. 일단 뭐라고라는 팟캐스트라고 칭할게요. 일종의 팟캐스트 컨텐츠 방송이죠. 방송을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회사 대표인 마 선생과 같이 진행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아직까지는 정규가 아니고요. 그냥 시험 방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인터뷰하고 있는 이 저스트 플레이 합주실에서 저희가 비정기적으로 대충 보니까 한두 달에 한 번씩 녹음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했어요. 해가지고 게스트분도 이제 해서 또 편집도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집을 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하게 된 계기는 별거 없고 저는 라디오 세대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제 꿈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라디오를 하고 싶었어요. 해적 방송이 됐건 뭐가 됐건. 그래서 심지어 했었어요. 제가 98년, 99년쯤이었나요? 그때 이제 인터넷 라디오라는 게 이제 막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쯤에 제가 직접 DJ로 활동도 했고 인터넷 DJ로 활동도 했고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뿐이지 언더그라운드 힙합에 대한 미국 언더그라운드 힙합, 한국 힙합을 소개하는 그런 것도 진행을 했었고 또 직접 비트라마라는 이름의 인터넷 라디오를 하면서 제가 작가와 편집 역할까지 다 하면서 1인 방송처럼 그렇게도 꽤 오랫동안 한 2년 했나?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원래 어릴 때부터 또는 음악을 좋아했던 이유도 라디오를 들으면서 음악에 빠져들었으니까 초등학교 말,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오랫동안 하나의 어떤 꿈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 DJ가 되고 싶었는데 뭐 불러주질 않으시니까 어떡하냐 했는데 뭐 저희 회사 대표 마 선생이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면 되지 뭘 어떡하냐냐 그래서 그래도 되냐 그러면 돼 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냥 이런 걸 통해서 저도 좀 우선 음악 방송은 아니고요. 뭐라고라는 팟캐스트 방송은 기본적으로 아재발랄 토크쇼라고 두 명의 뭐 둘 다 40대니까 두 명의 이제 아재들이 발랄하게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서 오히려 음악을 피해가면서 네, 음악을 피해가면서 어떤 나름 인간 MC 메타와 인간 마 선생의 재밌는 뭐 만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글쎄요 뭐 지금 현재 저희는 계속 시험 방송이라는 방패를 쓰면서 그 핑계를 대면서 어찌 보면 좀 퀄이 떨어지는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런 어떤 준비 과정으로 인식하면서 좀 잘 준비해서 네, 정말 제대로 된 컨텐츠로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면은 그때는 감히 들어 주십시오라고 제가 소개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네, 부끄러울 뿐입니다. 저희가 게스트가 저희도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시작 전에 뭐 이러이러한 분들을 좀 섭외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들은 나누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어떤 순서를 정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근데 뭐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분들 보면 다양해요. 뭐 타투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맞다 얘기 나왔어요. 네, 곡 쓰시는 분도 있고요. 뭐 무슨 뭐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선생님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 후보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래퍼와 뭐 음악 제작자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할 때 뻔한 어떤 사람들이 오겠구나 하는 거를 좀 이제 오히려 좀 피해서 게스트를 모실 것 같아요. 네. 네, 문화예술위원회가 이제 정부 기관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외부의 어떤 단체에서 이제 그 다양한 일종의 이제 일일 학교 선생님 같은 개념으로 어떤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는 쪽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섭외가 되는 과정에서 MC 메타는 래퍼니까 래퍼가 어떤 좀 그런 창의적이고 재밌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데 대한 사전 인터뷰를 그 회사 시스템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좋더라고요. 사전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거죠. 그쪽 회사에서 제안을 했던 건데 이제 대전에 있는 맹인학교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그들에게 좀 음악 수업, 그러니까 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랩을 하고 그 랩을 가사를 쓰고 랩을 하는 것까지 어떤 걸 좀 진행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저 역시 되게 좋은 어떤 계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4회 진행을 했죠. 한 달에 걸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대전을 내려가서 이제 대전 맹학교예요. 그래서 대전 맹학교에 있는 중학생들 한 20명이 채 안 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4번에 걸친 수업이었지만 결국 그 학생들이 다 본인의 가사를 쓰고 또 녹음까지 했어요. 그래서 음원도 그때 저희가 비트도 그때 이제 판매하는 비트를 제가 구입을 이제 회사를 통해서 해서 그 비트에 실제 녹음실에 가서 다 녹음까지 하고 그 음원이 아마 이제 공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록 뭐 그들이 굉장한 스킬이 있는 래퍼는 당연히 아니지만 저도 가서 알게 된 거지만 아무래도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은 트렌드라고 할까요? 어떤 유행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게 TV나 어떤 매체들을 보실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이나 그러다 보니까 힙합이 지금 뭐 유행인지 뭐 래퍼들이 뭐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래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랩 음악 자체를 거의 대다수 학생들이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도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굉장히 어색하고 저도 이제 조심스럽고 말을 하는 데나 행동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지만 4번밖에 안 되는 그 과정 동안에 서로 조금씩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녹음실에서 진행할 때 다들 막 프리스타일도 하고 그랬어요. 어떤 학생은 프리스타일 랩까지 하면서
그렇게 녹음을 하면서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어떤 시간이었죠. 좋은 어떤 또 생각을 갖게 했고 참 음악의 힘은 대단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던 계기죠. 되게 보람차셨을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제가 막 뭐 어떤 그런 명분이나 어떤 계기가 있어서 했던 건 아니다 보니까 저 역시도 어떤 단체 섭외가 돼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도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죠. 그런 기회와 감정과 경험을 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죠. 네, 가리오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이제 데뷔한 지 20년이 되고 20주년을 기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저희 3집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꼭 내년 2018년에는 앨범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MC 메타 개인으로는 뭐 열심히 또 여러 이제 음악과 관련된 또는 개인으로서 하고 있는 일들도 충실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크루 또 나찰 또 이런 주변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식구들도 역시 각자의 영역에서 글쎄요 뭐 가끔 저희도 자주 못 보거든요. 다들 왜냐면 다들 거의 이제 브란단 크루도 얼마 전에 이제 키비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비도 결혼하면서 거의 대다수가 유부남이고 또 유부남 중에서도 대다수가 또 2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부양하고 또 그런 어떤 여러 개인들이 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일들을 충실하게 정말 치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도 이제 자주 뭐 모여서 뭐 술 한잔하고 이러지도 못해요. 가끔씩 정말 그런 결혼식이나 행사들이 있을 때나 볼까. 그 외에는 뭐 미혼들끼리는 가끔 모일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동시에 저희가 뭐 단톡방이나 어떤 그 채널들을 통해서 계속 뭐 브란단 크루의 다음 앨범 또는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키비가 결혼하기 직전에도 키비가 중심이 돼서 어떤 기획 앨범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혼 뭐 신혼이고 하다 보니까 좀 지나고 나면은 뭐 곡에 대한 내용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는 뭐, 네, 다들, 각자들은 또 각자들의 또 스케줄이 있으니까 뭐, 키비나 마이너스나 뭐, 둘이 이루펀트 또는 뭐, 저번 결혼식 때는 아파가지고 그때 못 왔는데 그 라이머템 또 열심히 또 뭔가를 또 준비하는 것 같고요. 또 각자 다 그래요. 뭐 B타입도 그렇고 다들 열심히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건 음악이죠. 그러니까 그 음악으로 저희가 기대에 어떤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음악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네, 또 기다려주시는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또 계속 저희 음악을 좀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저희 어떤 움직임에 관심 있게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